저는 지금 깜깜한 땅굴 속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총소리가 울리고 손전등 불빛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어요. 꼼짝 마! 서지 않으면 쏜다! 추격조의 고함 소리가 땅굴 벽을 타고 울려 퍼집니다. 제 손에는 수류탄이 들려 있었어요. 이걸 터뜨리면 땅굴이 무너집니다. 제가 살아남을 확률은 솔직히 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동생들이 보였습니다. 회령격 땅굴에서 굶주림에 뼈만 남았던 그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제 뒤에서 숨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약속했습니다. 13살 꽃제비였던 제가 그 아이들에게 했던 약속.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여기서 꺼내줄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는 수류탄 핀을 뽑았습니다. 쾅!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28년 전 회령의 그 땅굴이었어요. 모든 건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13살이었고 세상에 홀로 버려진 꽃제비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41살이 된 강재성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탈북민 정착, 지원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태어난 곳은 함경북도 회령시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7년 제가 13살이던 해였습니다. 그 해를 북조선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그건 그냥 이름일 뿐이었어요. 진짜 현실은 이름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회령 피복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성실한 노동자였고 당에서 주는 표창도 여러 번 받으셨던 분이에요. 어머니는 인민학교 교원이셨고요. 평범하지만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12살이 되던 해까지는요. 1996년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보위부원들이 우리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아버지를 끌고 가면서 그들이 내뱉은 말은 반동분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서 동료들한테 식량 배급이 왜 이렇게 적으냐고 불만을 터뜨린 게 화근이었대요. 누군가가 밀고 한 겁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끌려가셨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요덕 정치범수용소로 가셨다더군요.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저는 지금까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끌려가신 뒤 어머니는 교원 자리에서 쫓겨나셨습니다. 연좌제였어요. 반동분자의 가족이니까 인민의 자녀를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쫓겨났고요. 그때부터 어머니와 저는 하루하루 목숨을 이어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장마당에서 뭐라도 팔아야 했는데 팔 것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당신 옷가지를 하나씩 팔았고 나중에는 이불까지 팔았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우리는 찬방에서 서로를 껴안고 떨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꾸만 기침을 하셨고 몸이 점점 말라가셨어요. 당신 몫의 죽까지 저한테 주시면서요. 재성가, 엄마는 배 안 고프다. 네가 먹어라. 그 말씀이 거짓말인 건 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12살짜리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냥 어머니가 주시는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죄가 될 줄 몰랐어요. 1997년 2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머니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눈을 뜨신 채로요. 저는 어머니를 흔들었습니다. 울면서 흔들었어요. 엄마, 엄마 일어나. 엄마.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굶어 죽으신 겁니다. 당신 몫을 저한테 다 주시고 당신은 굶어 죽으신 거예요. 저는 그날 어머니 시신 옆에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울다가 잠들고 깨면 또 울고 이틀이 지나서야 동네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해 갔어요.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다른 아사자들처럼 어딘가에 버려졌겠지요. 그렇게 저는 13살에 고아가 됐습니다. 집은 국가에 환수당했고 저는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꽃제비가 됐어요. 꽃제비라는 말 남한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먹을 것을 찾아 떠도는 아이들을 부르는 말이에요. 꽃을 찾아다니는 제비처럼 여기저기 떠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더군요. 예쁜 이름이지만 현실은 전혀 예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령격 근처를 떠돌았습니다. 역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먹을 것도 많았으니까요. 물론 먹을 것이 많다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 가끔 먹다 버린 옥수수 껍질이나 썩은 감자 조각이 나왔어요. 그것들을 주워 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제가 회령격 뒤편에 있는 버려진 일제시대 방공호를 발견한 건요. 그 방공호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이 파놓은 땅굴이었대요. 해방 후에는 창고로 쓰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버려진 모양이었습니다. 입구가 반쯤 무너져 있었는데 사람 하나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깜깜했지만 바깥보다 따뜻했어요. 바람을 막아주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였습니다. 그날부터 그 땅굴이 제 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 땅굴을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땅굴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 웅크렸습니다. 곧 작은 손전등 불빛이 보였고 그 뒤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여기 좀 따뜻한 것 같아. 쉿, 조용히 해.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 저는 가만히 있다가 결국 목소리를 냈습니다. 누구야? 순간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도 눈이 부셔서 손을 들어 가렸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불빛을 들고 있던 아이가 물었습니다. 너도 꽃제비야? 그 아이가 명수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 아래 11살이었어요. 명수 뒤에는 세 아이가 더 있었습니다. 나는 명수야. 이쪽은 소미 9살이야. 이건 동철이 7살. 그리고 이 애는 이름을 몰라. 말을 못해. 우리가 그냥 막내라고 불러. 막내는 5살쯤 돼 보였습니다. 눈이 크고 맑은 얼굴이었는데 진짜로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중에 안 건데 막내는 부모가 죽는 걸 눈앞에서 봤다고 합니다. 그 충격에 말을 잃은 거라더군요. 그날 밤 저는 그 아이들과 함께 땅굴에서 잠을 잤습니다. 5명이 서로 몸을 붙이고 누우니까 확실히 덜 추웠어요. 새벽에 소미가 악몽을 꾸는지 울음소리를 냈는데 명수가 소미를 끌어안으며 괜찮다고 다독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어른이 필요하다고. 저도 고작 13살짜리였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이 아이들의 형이 됐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남기 위해 역할을 나눴습니다. 저하고 명수는 장마당에서 음식을 훔쳤고 소미는 골목에서 망을 봤어요. 동철이는 너무 어리니까 땅굴에서 막내를 돌보는 역할을 맡았고요. 훔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장사꾼들도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으니까요. 잡히면 실컷 맞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저를 잡더니 팔을 불에 지지기도 했어요. 지금도 제 왼팔에 그때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잡히지 않고 성공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옥수수 떡 하나, 감자 2개를 훔쳐오는 날이면 우리는 땅굴에서 작은 잔치를 벌였어요. 5개로 나눠도 한 입거리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그해 여름은 그나마 살만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먹을 것도 조금 늘었거든요. 산에 가면 나물도 캘 수 있었고 가을에서 물고기도 잡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두만강 가까운 가을에 가서
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쳤어요. 동철이가 처음으로 물고기를 잡던 날, 그 아이의 얼굴에 피어오르던 웃음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형, 나 잡았다고. 동철이가 작은 붕어 한 마리를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옆에서 막내도 말없이 손뼉을 쳤어요. 그게 막내가 보여준 첫 번째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그 여름밤, 우리는 땅굴 밖에 나와 별을 봤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알아? 저 별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대. 밥 굶을 일 없고 이렇게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 소미가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형? 그런 데가 있어? 응, 남조선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 가면 배 안 고프대. 사실 저도 남조선이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학교에서는 미제의 괴뢰라고 배웠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몰래 얘기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남조선은 우리보다 잘 산다고.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산다고요. 명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형, 그게 가능해? 우리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 저는 명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몰라. 근데 언젠가 내가 방법을 찾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여기서 꺼내줄게. 밥 걱정 없는 곳으로. 그때는 정말 그냥 해본 말이었습니다. 13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이 제 삶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소미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형, 약속이야? 저는 소미의 새끼손가락에 제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응, 약속. 그날 밤 5명의 꽃제비들은 별빛 아래서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나눴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함께 이곳을 떠나자고. 하지만 현실은 약속처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부터 상황이 다시 나빠졌습니다. 추위가 오면서 먹을 것이 줄었고 단속도 심해졌어요. 보안서에서 꽃제비들을 잡아다가 구호소라는 데로 보냈는데 그곳이 지옥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거기 가면 굶어 죽거나 맞아 죽는다고요. 우리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땅굴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했고 밤에만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 먹을 것을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말라갔고 동철이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겨울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그 겨울이요. 12월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배가 고팠어요. 며칠째 제대로 못 먹은 터라 저하고 명수는 위험을 무릅쓰고 낮에 장마당에 나갔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좌판을 비운 사이에 옥수수떡 2개를 훔칠 수 있었어요. 저는 명수한테 하나를 주고 빨리 땅굴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야, 꽃제비 새끼들 잡아라. 단속반이었습니다. 저는 명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뛰었어요. 골목을 돌고 담을 넘고. 하지만 단속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점점 거리가 좁혀졌어요. 명수야, 갈라지자. 땅굴에서 만나. 저는 명수를 다른 쪽 골목으로 밀어넣고 저는 반대쪽으로 뛰었습니다. 단속반이 저를 따라왔어요. 좋아, 이대로 따돌리면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계속 뛰었습니다. 1시간쯤 도망친 끝에 겨우 단속반을 따돌렸습니다. 저는 헐떡이며 땅굴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명수가 없었습니다. 명수는? 소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왔어, 형.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명수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도 명수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요. 사흘 뒤에야 저는 명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해준 말이었어요. 며칠 전에 꽃제비 하나가 두만강에 빠졌다더라. 단속반한테 쫓기다가 얼음판을 밟았는데 깨진 거야. 건져냈을 때는 이미.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명수, 11살 명수. 저한테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너도 꽃제비야? 라고 물었던 그 아이. 저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낮에 나가자고 했고 제가 갈라지자고 했어요. 저만 쫓아오게 만들면 명수는 안전하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땅굴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깰까봐 입을 틀어막고 울었어요. 이빨이 손등을 파고들 만큼 세게 깨물면서요. 왜 내가 살아남았을까? 왜 명수가 아니라 내가? 저는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새벽녘에 누군가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막내였어요. 말 못하는 막내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팔이 제 등을 감쌀 때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아무도 잃지 않겠다고.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서 나가겠다고요. 명수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이들, 소미와 동철이와 막내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형이 미안해. 근데 약속할게. 명수 목까지 너희들은 반드시 내가 꺼내줄게. 그게 1998년 겨울 14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방법을 찾아서. 반드시. 그로부터 5년 뒤 저는 인민군에 징집됐습니다. 저는 그게 저주가 아니라 기회라는 걸 곧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저는 우리를 구원해줄 길을 찾았으니까요. 2003년 저는 19살이 됐습니다. 명수를 잃은 뒤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군요. 그 사이 저는 어른이 됐고 땅굴의 동생들도 많이 자랐습니다. 소미는 15살 처녀가 됐고 동철이는 13살, 막내도 11살이 됐어요. 막내는 여전히 말을 못했지만 눈빛만으로도 우리와 대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고난의 행군은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꽃제비들한테는 여전히 지옥이었습니다. 장마당 단속은 더 심해졌고 구호소에 끌려가는 아이들도 늘었어요. 그해 봄이었습니다. 저한테 징집 영장이 떨어졌어요. 사실 꽃제비한테 징집 영장이 온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불안가들은 보통 군대에서 안 받거든요. 출신 성분도 엉망이고 어디서 뭘 해치는지 기록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해는 달랐습니다. 군에서 병력이 많이 필요했는지 거리의 청년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갔어요. 저는 보안서에 끌려가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라고 해봤자 별거 없었어요. 이름이 뭐냐, 나이가 몇이냐, 부모는 어디 있냐. 저는 부모가 다 죽었다고 했고 심사관은 코웃음을 치며 서류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꽃제비 출신이라 쓸모는 없겠지만 총알바디는 되겠군.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웃었어요. 군대라, 군대에 가면 밥을 준다. 하루 3끼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1끼는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군에 가면 땅굴 동생들한테 식량을 빼돌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땅굴 안에서 4명이 둘러 앉았어요. 형이 군대에 가게 됐어. 소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 그럼 우리는? 걱정 마. 소미 너도 이제 15이잖아. 동생들 잘 챙길 수 있지? 동철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형, 나도 이제 다 컸어. 내가 소미 누나 도울게. 막내는 말없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막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형이 군대에서 먹을 거 빼돌려서 갖다 줄게. 그리고 있잖아. 군대에 가면 많은 걸 배울 수 있대.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 그게 빈말이 아니라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2003년 5월 저는 인민군에 입대했습니다. 신병훈련소에서의 석 달은 지옥이었어요. 꽃제비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자마자 저는 온갖 멸시와 구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선임들은 저를 거지 새끼라고 불렀고 같은 신병들조차
저를 피했어요. 냄새 난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거리에서 굶주리며 맞던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비록 강냉이 밥에 소금국이 전부였지만 굶는 것보단 나았어요. 훈련이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회령시 인근의 두만강 국경경비대 588 초소로 배치됐어요. 588 초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두만강 국경경비대라면 중국과의 접경 지역이었으니까요. 탈북자들을 잡는 게 주 임무인 부대.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탈북자를 잡는 일을 해야 하는 건가? 나 같은 사람들, 굶주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야 하는 건가? 하지만 초소에 도착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588 초소는 두만강변에서 중국 땅이 불과 200m밖에 안 되는 곳에 있었어요. 맑은 날이면 강 건너 중국 마을이 손에 잡힐 듯 보였습니다. 밤이면 중국 쪽에서 불빛이 반짝였어요. 전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쪽은 깜깜한데 저쪽은 환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저기가 중국이구나. 저기만 건너면 다른 세상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 자리가 저한테 기회일 수도 있겠다고. 군 생활은 힘들었지만 저한테는 나름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밥을 먹을 수 있었고 가끔 식량을 빼돌릴 수도 있었어요. 저는 취사병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기피하는 자비를 도맡아 하면서 취사병들의 환심을 샀어요. 그 대가로 가끔 옥수수 떡이나 감자를 몰래 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외출 때 저는 그것들을 회령 땅굴로 가져갔습니다. 동생들은 군복을 입은 저를 보고 울었어요. 형, 군인이 됐네. 진짜 군인이야. 소미가 제 군복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동철이는 제 모자를 써보겠다고 졸랐고요. 막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제가 가져간 감자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고. 우리 모두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을요. 복무 2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2005년 초봄이었어요. 그날 저는 야간 순찰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보통 야간 순찰은 다들 기피하는 근무였어요. 춥고 힘들고 무엇보다 위험했으니까요. 가끔 탈북자들이 밤에 강을 건너려다 걸리는데 그때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야간 순찰을 자원했습니다. 밤이면 감시가 느슨해지고 초소에서 벗어나 혼자 생각할 시간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는 중국 쪽 불빛이 더 잘 보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두만강변을 따라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손전등 불빛으로 주변을 비추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순찰로 한쪽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풀숲에 가려진 철문이었습니다. 녹이 심하게 슬어서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손전등 불빛이 우연히 비추자 드러났어요. 저는 주변을 살피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철문에는 일본어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한자도 섞여 있었는데 군사용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일제시대 군사시설이구나.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철문은 잠겨 있었지만 녹이 심해서 조금만 힘을 주면 열릴 것 같았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곳을 함부로 열어봤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삐걱, 녹슨 철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어요. 저는 손전등으로 안을 비췄습니다. 계단이 아래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땅굴이었습니다. 회령역 땅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들과 숨어 살던 그 땅굴. 저는 이상하게 그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은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찰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위치를 머릿속에 정확히 새겨두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저는 초소 선임 부사관한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너 요즘 해안가 쪽으로 순찰 도냐? 예, 그쪽 구역 담당입니다. 그쪽에 이상한 데 있는 거 알아? 귀신굴이라고 부르는데. 귀신굴.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귀신굴이요? 응,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 파놓은 땅굴이래. 근데 거기 들어간 놈들이 몇 명 실종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귀신굴이야. 밀수꾼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해. 밀수꾼들이요? 선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야, 이건 비밀인데 그 땅굴 일부가 두만강 아래를 지나서 중국 땅까지 이어진다는 소문이 있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까지요? 응. 옛날에 일본 놈들이 군사용으로 팠다나. 근데 진짜인지는 아무도 몰라. 들어갔다가 나온 놈이 없으니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꾸했습니다. 아, 그냥 소문이겠죠. 귀신굴이라니 말도 안 되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중국까지 이어지는 땅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만약 정말로 땅굴을 통해 중국으로 갈 수 있다면,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그날부터 저는 야간 순찰 때마다 그 땅굴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만 들어갔어요. 입구에서 100m, 200m. 손전등 배터리가 다 닳을까봐 조심하면서요. 땅굴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벽에는 군데군데 일본어 표지판이 붙어 있었고 오래된 나무 지지대가 천장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3개월에 걸쳐 저는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500m, 700m, 900m. 땅굴은 계속 이어졌어요. 중간중간 갈라지는 곳도 있었는데 저는 벽에 표시를 해가며 길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구간은 물이 차 있어서 무릎까지 잠기며 걸어야 했고 어떤 구간은 천장이 무너져서 기어가야 했어요. 위험했습니다. 언제 땅굴이 완전히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유일한 희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땅굴 입구에서 대략 1200m쯤 들어갔을 때였어요. 갑자기 땅굴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흙벽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돌벽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장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닿는 곳까지. 그런데 갑자기 불빛 저편에서 뭔가가 보였어요. 우물이었습니다. 돌로 쌓아 올린 우물 형태의 구조물이 땅굴 끝에 있었어요. 위를 올려다보니 희미하게 빛이 들어왔습니다. 하늘빛이었어요. 밤하늘의 별빛.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들렸습니다. 라디오 소리. 중국어였어요. 분명히 중국어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마도 우물 위 어딘가에서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찾았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찾았어. 길을 찾았어. 이 땅굴은 진짜로 중국까지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두만강 아래를 지나서 중국 쪽 농가의 우물까지. 일제시대에 일본군이 비밀 이동로로 만들어 놓은 게 아직 살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서 중국어 라디오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사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었겠습니까? 저 위가 중국이에요. 자유가 있는 곳.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남조선으로 갈 수 있는. 그날 밤 저는 땅굴을 빠져나와 초소로 돌아오면서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똑같은 별인데 그날따라 유난히 밝게 느껴졌어요. 명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소미, 동철이, 막내. 땅굴에서 함께 별을 보며 약속했던 그날 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꺼내줄게. 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명수야, 형이 길을 찾았어. 이제 곧 약속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땅굴을 찾은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 계획을 실행하려면
동지가 필요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동생들을 데리고 이 땅굴을 통과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지,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찾는 일이요. 땅굴을 발견한 뒤로 저는 매일 밤 고민에 빠졌습니다. 길은 찾았어요. 중국으로 가는 비밀 통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저 혼자서는 이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땅굴의 동생들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소미, 동철이, 막내. 3명이에요. 저까지 합하면 4명. 1200m가 넘는 깜깜한 땅굴을, 그것도 군부대 순찰 구역을 지나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누가 다치면 어떡합니까? 누가 길을 잃으면요. 추격조가 따라붙으면요. 저 혼자서 3명을 다 챙기면서 그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는 없었어요. 동료가 필요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료,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저도 알았습니다. 잘못된 사람한테 말을 꺼냈다가는 그 즉시 끝장이에요. 탈북 기도는 반역죄입니다. 본인은 총살이고 가족은 정치범수용 소행이에요. 저야 가족이 없으니 상관없지만 상대방은 다를 수 있잖아요. 저는 6개월 동안 부대원들을 관찰했습니다. 조용히, 조심스럽게요. 588 초소에는 대략 30명 정도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청년들이었어요. 시키는 대로 하고 복무 끝나면 제대해서 공장 노동자가 될 사람들. 그들한테 탈북 얘기를 꺼내는 건 자살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달랐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체제에 대한 불만, 자유에 대한 갈망, 혹은 복수심. 그런 게 눈 속에 서려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2사람을 눈여겨봤습니다. 첫 번째는 김영진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나이는 22살, 저보다 3살 위였어요.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었는데 군에 온 이유가 남달랐습니다. 영진이 형 아버지는 탈북을 시도하다가 사살당했대요. 1999년이었다고 합니다. 두만강을 건너려다 국경수비대 총에 맞았다더군요. 그 뒤로 영진이 형 가족은 연좌제에 걸렸어요. 어머니와 누나는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고 당시 16살이던 영진이 형은 교화를 위해 군에 강제 입대당했습니다. 영진이 형은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늘 혼자 있었고 다른 병사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침묵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요. 복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 가끔 영진이 형이 두만강 쪽을 바라볼 때가 있었어요. 그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저기 어딘가에 자기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혹은 아버지가 가려던 곳을 그리워하는 것처럼요. 두 번째는 박상호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나이는 21살, 저보다 1살 아래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배경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상호는 평양 출신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평양이 아니라 중앙당 간부 가정 출신. 아버지가 외교부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중국 주재 경험도 있어서 상호는 어릴 때부터 중국어를 배웠대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이런 변방 국경 수비대에 와 있느냐고요. 2003년에 아버지가 숙청당했대요. 무슨 이유인지는 상호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위부원들이 들이닥쳤고 아버지는 끌려가서 총살당했어요. 어머니는 지방으로 추방됐고 상호는 사상 개조를 위해 가장 힘든 군부대로 보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상호는 영진이 형과는 달리 겉으로는 밝아 보였습니다. 농담도 잘하고 다른 병사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가면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 상호의 얼굴에 스치는 표정을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슬픔. 결정적으로 상호한테는 저한테 필요한 게 있었어요. 중국어 실력이요. 중국에 넘어가면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2사람에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해지려고 했어요. 자비를 도와주고 담배를 나눠 피우고 야간 근무 때 같이 보초를 서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진이 형한테는 아버지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형, 저도 아버지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어요. 형 심정 알 것 같아요. 영진이 형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한참을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도 그렇구나. 그날 이후로 영진이 형은 저한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순간을 어머니가 목격했다는 얘기, 어머니와 누나가 끌려가던 날, 자기는 아무것도 못했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할 때 영진이 형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나라가 싫어. 이 체제가 싫어. 내 가족을 죽인 이 모든 게 싫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영진이 형은 믿을 수 있다고요. 아네. 상호한테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평양 얘기를 꺼낸 거예요. 상호야, 너 평양에서 살았다며. 평양은 어때? 상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뭐, 여기보단 낫지. 적어도 밥은 굶지 않았으니까. 그립지 않아? 돌아가고 싶지 않고? 돌아가면 뭐해? 이제 난 그쪽 사람이 아니야. 상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끔 평양 쪽을 바라봤어요. 북쪽 하늘을요. 거기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저는 상호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말이야, 여기서 나갈 수 있다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상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오래요. 재성가,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상호도 더 묻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상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뭔가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2005년 가을이었습니다. 땅굴을 발견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요. 두 사람한테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영진이 형과 상호를 초소 뒤편 숲속으로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어요. 형, 상호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두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나 탈북하려고 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진이 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탈북. 중국으로 넘어가서 남조선까지 가려고. 상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는 거였어요. 야, 너 미쳤냐? 여기가 어딘 줄 알아? 국경경비대야. 우리가 잡는 쪽이라고? 알아. 근데 방법을 찾았어. 저는 땅굴 얘기를 했습니다. 일제시대 군사경도, 두만강 아래를 지나는 비밀통로, 중국 측 농가 우물까지 이어지는 1200m의 땅굴, 중국어 라디오 소리를 들었다는 것까지요. 두 사람은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건 제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영진이 형이 물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 혼자서는 못해요, 형. 저한테는 데려가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회령에 있는 동생들, 꽃제비들이에요. 저랑 같이 땅굴에서 살던. 저는 소미, 동철이, 막내 얘기를 했습니다. 명수 얘기도 했어요. 두만강에 빠져 죽은 11살짜리 아이 얘기. 걔들한테 약속했어요. 반드시 꺼내주겠다고. 그 약속 지키려면 형들 도움이 필요해요. 영진이 형이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나도 갈게. 상호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어요. 상호야? 잠깐, 생각 좀 하게 해줘. 상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어머니 때문이지? 상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우리 엄마 지방으로 추방당해서 혼자 계셔. 내가 없어지면 엄마는 어떡해? 연좌제 걸리면 수용소로 끌려갈 텐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상호 말이 맞았으니까요. 탈북자 가족은 정치범수용 소행입니다. 상호가 탈북하면 어머니는 끝장이에요. 영진이 형이 말했습니다. 상호야, 내 마음 이해해. 근데 생각해봐. 여기 남아있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넌 평생 이 체제한테 짓밟히면서 살아야 해. 네 엄마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상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호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상호야, 강요 안 해. 이건 목숨 건 일이야. 네가 결정해. 시간 줄게. 그날 밤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저와 영진이 형은 탈북을 결심했지만 상호는 아직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상호는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급했지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상호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상호가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가 면회를 오신 거예요. 군에 와서 처음 있는 면회였대요. 면회를 다녀온 상호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거죠. 그날 밤 상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재성가, 응, 나도 갈게.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상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그러셨어. 면회 끝나고 헤어지기 전에.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내 손을 꽉 잡으시더니 귀에 대고 속삭이셨어. 상호야, 살아라. 살아서 이 나라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세상에 알려라. 엄마는 괜찮다. 엄마 걱정하지 말고 내 길을 가라. 그러시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아시는 것 같아.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허락해 주신 거야. 상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도 가겠어. 살아남아서 엄마 말씀대로 세상에 알리겠어.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저는 상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영진이 형도 다가와서 우리 둘을 안았어요. 그렇게 셋이 되었습니다. 2006년 봄, 우리는 정식으로 맹세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밤, 초소 뒤편 숲속에서 세 사람이 모였어요. 저는 군용칼로 손바닥을 그었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영진이 형도 그랬고 상호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피를 소주잔에 떨어뜨렸습니다. 붉은 피가 술과 섞였어요. 이 술을 마시는 순간 우리는 형제가 된다. 제가 말했습니다. 살아서 함께 남조선 땅을 밟자. 배신하면 이 피가 널 죽일 것이다. 영진이 형이 잔을 들었습니다. 맹세한다. 상호도 잔을 들었어요. 맹세한다.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맹세한다. 우리는 동시에 그 술을 마셨습니다. 피 맛이 났어요. 비릿하고 쓰고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짜 형제가 됐습니다. 피로 맺은 형제, 목숨을 건 동지.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해야 해. 올해 안으로 떠난다. 가을 되기 전에 동생들 데려와서 겨울 되기 전에 움직여야 해. 영진이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뭐부터 하면 돼? 일단 땅굴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5명이 통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 쪽 상황도 알아봐야 해요. 상호가 말했습니다. 중국어는 내가 맡을게. 중국 넘어가면 내가 다 해결한다. 저는 상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너 없으면 이 계획 못해. 그날 밤 우리 셋은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9년 전 땅굴에서 동생들과 함께 보던 그 별. 명수야, 형이 동지들을 찾았어. 이제 진짜 갈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마음속으로 명수한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2006년 10월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저는 특별 휴가를 얻었습니다. 군에서 3년 넘게 복무하면서 한 번도 휴가를 안 쓴 덕분에 닷새짜리 휴가가 쌓여 있었거든요. 저는 그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목적지는 회령이었습니다. 땅굴로 가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군에 있는 동안 동생들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처음 입대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외출 때 식량을 갖다 줬어요. 하지만 588 초소로 배치된 뒤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회령까지 거리가 멀어졌고 외출 시간도 짧아졌거든요. 식량은 아는 사람 편에 보내기는 했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동생들 얼굴을 본 게 200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만이었어요. 6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게 변했을까? 동생들은 무사할까? 아직도 그 땅굴에 있을까? 저는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회령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회령역에 내렸을 때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사람이 더 많아졌고 장마당도 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아이들은 여전했어요. 역 주변을 떠도는 꽃제비들이 보였습니다. 10년 전에 저처럼 누더기를 걸치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아이들까지 도울 여력이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땅굴 쪽으로 걸었습니다. 회령역 뒤편, 일제시대 방공호가 있던 곳. 예전에는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었는데 주변이 많이 변해서 헤맸습니다. 빈터였던 곳에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골목길도 달라져 있었어요. 30분쯤 헤맨 끝에 겨우 입구를 찾았습니다. 땅굴 입구는 반쯤 무너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어른 한 명이 허리 숙이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기어서 들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겉에서 보면 그냥 폐허처럼 보였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동생들과 함께 살았구나. 굶주리면서 얼어붙으면서 그래도 서로 껴안고 버텼던 곳, 명수가 있던 곳, 막내가 있던 곳.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땅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아진 입구를 기어서 통과하자 안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축축한 흙 냄새, 차가운 공기, 희미한 어둠. 저는 손전등을 켜고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미야? 동철아? 제 목소리가 땅굴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이미 떠난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저는 돌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뭔가 차가운 게 제 목에 닿았습니다. 칼이었어요. 거기서 누구야?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목이 그어질 것 같았거든요. 나야. 강재성이야. 뭐? 칼을 든 사람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강재성. 여기서 같이 살았던 형이야. 동철아. 너 동철이 맞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칼이 목에서 떨어졌어요. 형?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상대방 얼굴을 비췄어요. 동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동철이가 아니었어요. 7살 꼬마가 아니라 저보다 키가 거의 비슷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말랐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손에는 녹슨 칼이 들려 있었고요. 동철아.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그때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철아, 무슨 일이야? 누가 왔어? 여자 목소리였어요. 손전등 불빛을 돌리자 또 다른 사람이 보였습니다. 소미였습니다. 9살 소녀가 18살 여인이 되어 있었어요. 야위긴 했지만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소미는 제 얼굴을 보더니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형, 재성 형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소미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껴안았어요. 등 뒤에서 동철이도 다가오더니 우리를 함께 안았습니다. 형, 형이야. 진짜 형이야. 소미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동철이도 눈물을 훔치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6년 만에 재회. 살아 있었구나. 살아 있었어.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땅굴 안쪽, 예전에 잠자리로 쓰던 공간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낡은 이불이 깔려 있었고 양초 몇 개가 있었어요. 동생들이 여전히 여기서 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소미가 양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땅굴을 밝혔어요. 저는 그제야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셋뿐이라는 걸. 저, 소미, 동철이. 3명이었습니다. 막내는? 제가 물었습니다. 소미의 얼굴이 굳었어요. 동철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는 어디 있어? 소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형, 막내는... 소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동철이가 대답했어요. 3년 전에 죽었어, 형.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폐렴이었어. 그해 겨울에 감기가 심하게 걸렸는데 약도 없고 병원도 못 가고 일주일 앓다가 그냥... 동철이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막내. 말 못하는 막내. 5살 때 부모가 죽는 걸 눈앞에서 보고 말을 잃은 아이.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던 아이. 명수가 죽던 그날 밤 저를 위로해준 아이. 그 아이가 죽었다고요. 형, 미안해.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소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니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저는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명수에 이어 막내까지 5명이던 우리가 이제 3명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이에 2명이 죽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저는 계속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소미와 동철이가 제 옆에 앉아서 등을 쓰다듬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겨우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양초 불빛 아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미는 장마당에서 이것저것 팔며 근근히 살아왔다고 했어요. 때로는 중국산 물건을 밀수해서 팔기도 했대요. 위험하지만 돈이 됐다고요. 동철이는 석탄 운반 일을 했다고 합니다. 힘들지만 체력이 좋아서 버틸 수 있었대요. 둘 다 힘들게 살아온 게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소미는 18인데 30처럼 보였고 동철이는 16인데 이미 어른의 눈을 하고 있었어요. 형은 뭐해? 군대에 있다며. 동철이가 물었습니다. 응, 국경경비대야. 국경경비대? 그럼 탈북자 잡는 거야? 동철이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잡는 척하면서 다른 걸 하고 있어. 다른 거?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어. 그래서 온 거야. 소미와 동철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 탈북할 거야. 2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탈북, 중국으로 넘어가서 남조선까지 갈 거야. 그리고 너희도 데려갈 거야. 소미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동철이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어요. 형, 그게 가능해? 어떻게? 저는 땅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순찰하는 구역에 있는 일제시대 군사갱도, 두만강 아래를 지나 중국까지 이어지는 비밀 통로, 중국어 라디오 소리를 들었다는 것까지. 그 땅굴을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야.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땅 밑으로. 그래서 국경수비대한테 안 걸려. 동철이가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땅 밑으로? 그런 게 있어? 응, 내가 직접 확인했어. 1200m 정도 되는데. 끝까지 가면 중국 쪽 우물이랑 연결돼 있어. 소미가 물었습니다. 중국 가면 그 다음엔 어떻게?
중국에서 몽골까지 이동해 몽골 국경 넘어서 울란바토르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거야. 거기 가면 남조선으로 보내준대. 저는 영진이, 형, 상호 얘기도 했어요. 같이 갈 동지들이 있다고. 상호는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 중국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5명이서 같이 가는 거야. 나, 영진이 형, 상호, 그리고 너희 둘. 소미와 동철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무 큰 이야기라서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동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정말 가능해. 우리 같은 것들도.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같은 것들도 자기 자신을 껏이라고 부르는 16살짜리. 이 나라가 아이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저는 동철이 어깨를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동철아, 너 나한테 한 약속 기억하냐? 약속? 10년 전 여기서 같이 별 보면서 했던 약속. 내가 뭐라고 해쳤는지 기억해. 동철이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여기서 꺼내줄게. 밥 걱정 없는 곳으로. 그때 그렇게 약속했잖아. 동철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 그 약속 지키려고 군대 갔어. 그 약속 지키려고 땅굴 찾았어. 6년 동안 준비했어. 이제 진짜 갈 수 있어. 저는 동철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명수도 못 지키고 막내도 못 지키고 정말 미안해. 근데 이제 남은 너희들만큼은 반드시 데리고 나갈게. 약속해. 동철이가 제 등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미도 우리 옆으로 와서 함께 안겼어요. 형, 나도 갈게. 어디든 형이랑 같이 갈게. 소미가 말했습니다. 나도 형, 나도 갈래. 동철이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꽉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명수 목, 막내 목까지 우리가 살아남자. 그날 밤 우리 셋은 땅굴 안에서 손을 포겠습니다. 10년 전 5명이 별빛 아래서 새끼 손가락을 걸던 그때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5명이 아니라 3명이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한 달 뒤에 데리러 올게. 10월 중순쯤. 그때 여기서 만나자. 소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형? 동철이도 끄덕였어요. 기다릴게.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위험한 짓 하지 마. 단속반한테 걸리거나 다치거나 하면 안 돼. 알았지? 응. 약속해. 우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10년 전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였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땅굴 틈새로 희미하게 별빛이 보였어요. 명수야, 막내야. 형이 꼭 약속 지킬게. 너희 목까지 소미랑 동철이 데리고 나갈게. 지켜봐줘.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땅굴을 떠났습니다. 소미와 동철이가 입구까지 배웅 나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안아주고 말했습니다. 한 달만 버텨. 곧 데리러 올게. 소미가 웃었습니다. 6년 만에 보는 소미의 웃음이었어요. 형, 기다릴게. 이번엔 진짜지? 응, 이번엔 진짜야. 저는 회령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에 올라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회령 시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열흘 뒤면 떠난다. 2006년 11월 17일. 그날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해. 이번엔 아무도 잃지 않을 거야. 2006년 10월 17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밤 11시였습니다. 영하 15도.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고 손끝이 얼어붙는 추위였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달은 없었어요. 탈북하기에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갱도 입구 앞에 5명이 모였습니다. 저, 영진이 형, 상호, 그리고 회령에서 합류한 소미와 동철이. 약속대로였어요. 한 달 전 회령 땅굴에서 헤어질 때
정한 그날, 그 시간에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소미와 동철이는 이틀 전부터 근처에 숨어 있다가 오늘 밤 합류한 거였어요. 저는 5명의 얼굴을 하나씩 둘러봤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당연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조선을 떠나는 거니까요. 다들 준비됐지?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준비물을 점검했습니다. 손전등 3개, 밧줄 30m, 비상식량으로 옥수수떡과 감자 몇 개, 그리고 만약을 위해 챙긴 것, 군용 수류탄 2개. 영진이 형이 수류탄을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야, 그거 어디서 났어? 무기고에서 몰래 빼왔어요. 만약에 대비해서. 만약이라니. 추격당하면 써야죠. 영진이 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걸요. 저는 마지막으로 5명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자, 들어. 갱도 길이는 대략 1200m야. 중간에 무릉덩이도 있고 좁은 구간도 있어. 절대 뒤처지면 안 돼. 앞사람 등을 놓치지 마.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열 순서는 내가 맨 앞, 그 다음 소미, 동철이, 상옥, 마지막에 영진이 형. 형은 후방 경계 맡아주세요. 영진이 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하지만 떨리는 손을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자. 저는 갱도 입구에 녹슨 철문을 열었습니다. 갱도 안은 예상보다 더 추웠습니다. 바깥보다 바람이 없어서 나을 줄 알았는데 땅속 특유의 축축한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저는 손전등을 켜고 앞장섰습니다. 불빛이 닿는 곳까지만 보였고 그 너머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발밑에서 물소리가 났습니다. 갱도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어요. 깊지는 않았지만 발이 젖으면서 한기가 더 심해졌습니다. 괜찮아? 제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소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철이도 이를 악물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100m쯤 들어갔을 때 갱도가 좁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이 낮아져서 허리를 숙여야 했어요. 100년 된 나무 지지대가 삐걱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조심해. 천장 건드리지 마. 제가 말했습니다. 모두 조심조심 움직였어요. 200m, 300m, 400m. 갱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중간중간 갈라지는 길이 나왔지만 저는 예전에 표시해 둔 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어요. 손전등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새겨진 표시가 보였습니다. 500m쯤 왔을 때 앞에 큰 무릉덩이가 나타났습니다.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깊이였어요. 여기 물 깊어. 조심해서 건너. 저는 먼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다리를 감싸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뒤에서 소미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왔을 때 소미가 발을 헛디뎠어요. 소미가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돌아가서 소미를 붙잡았어요. 괜찮아? 응. 미끄러웠어. 소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어요. 이 추위에 젖은 옷이라니. 저천증이 걱정됐습니다. 조금만 참아. 중국 넘어가면 불 피울 수 있어. 저는 소미를 부축해서 무릉덩이를 건넜습니다. 뒤에서 동철이, 상호, 영진이 형도 차례로 건너왔어요. 600m 지점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철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동철아? 왜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동철이가 벽에 손을 짚으며 대답했어요. 형, 나 숨이 안 쉬어져. 과호흡이었습니다. 동철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동철아,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천천히. 저는 동철이 어깨를 잡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동철이는 계속 헐떡였어요. 못 가겠어, 형. 여기 너무 좁아.
무서워. 천장이 내려앉을 것 같아. 폐쇄 공포증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 대한 공포. 동철이가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상호가 다가왔습니다. 동철아, 눈 감아. 내 손 잡아. 상호가 동철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 감고 내 손만 따라와.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한 발씩만 움직여. 할 수 있어. 동철이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상호가 동철이 손을 이끌며 천천히 걸었어요. 한 발, 또 한 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상호한테 고마웠습니다. 이럴 때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는 속도를 늦추며 계속 전진했습니다. 700m, 800m. 갱도가 다시 넓어졌습니다. 동철이도 조금씩 안정을 찾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지체됐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20분 이상 늦어지고 있었어요. 900m 지점, 갱도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두만강 아래를 지나는 구간이에요. 강바닥 아래로 터널이 뚫려 있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뭔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분명히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 그리고 목소리. 저는 손을 들어 모두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손전등을 끄라고 신호했어요. 모두 불을 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온 방향에서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쪽이다. 발자국이 있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추격조였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밀수꾼 감시 중에 우리 움직임을 포착한 것 같았습니다. 갱도 입구 근처에서 순찰 중이던 경비대가 우리가 들어가는 걸 봤을 수도 있어요.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3개, 아니 4개였어요. 최소 4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꼼짝 마! 서지 않으면 쏜다! 고함소리가 갱도를 울렸습니다. 소미가 비명을 삼켰어요. 동철이는 다시 숨을 거칠게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출구까지 300m. 추격조와의 거리는 100m 정도. 우리가 뛰어도 따라잡힐 거예요. 게다가 소미는 젖은 옷 때문에 제대로 못 뛰고 동철이는 과호흡 상태였습니다. 도망칠 수 없어. 시간을 벌어야 해.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영진이 형. 응. 형이 다들 데리고 먼저 가요. 300m만 더 가면 출구예요. 중국 쪽 우물이랑 연결돼 있어요. 뭐? 너는? 저는 여기서 막을게요. 영진이 형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미쳤냐? 같이 가! 안 돼요, 형. 이대로 가면 다 잡혀요. 누군가는 막아야 해요. 저는 품에서 수류탄을 꺼냈습니다. 영진이 형 눈이 커졌어요. 야! 이걸로 갱도를 무너뜨릴게요. 그러면 추격조가 못 따라와요. 그 사이에 형이 다들 데리고 나가요. 근데 너는 어떻게 같이 묻히면 어떡하냐고. 저는 웃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폭파하고 나서 저도 갈게요. 출구에서 만나요. 영진이 형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추격조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형, 제발, 동생들 부탁해요. 제발. 영진이 형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근데 꼭 와야 해. 알겠냐? 네. 영진이 형이 돌아섰습니다. 다들 따라와. 뛰어. 소미와 상호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철이가 제 쪽을 봤어요. 형, 가, 빨리 가! 동철이가 눈물을 흘리며 뛰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추격조 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50m까지 다가왔어요. 거기서 총소리가 났습니다. 총알이 갱도 벽에 박혔어요. 저는 몸을 낮추며 벽 뒤로 숨었습니다. 수류탄 핀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명수야,
막내야, 형이 이번엔 꼭 약속 지킬게. 저는 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향해 던졌어요. 엎드려. 쾅. 귀가 찢어지는 폭발음이 갱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100년 된 나무 지지대가 부서지며 돌과 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파편이 제 왼쪽 다리를 강타했습니다. 으크!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쓰러지면서 바닥에 부딪혔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 뒤를 봤습니다. 돌무더기가 갱도를 완전히 막고 있었어요. 추격조와 저 사이에 벽이 생긴 겁니다. 성공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다리를 내려다 봤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파편이 허벅지에 박힌 것 같았습니다. 움직이려고 하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일어나야 해. 출구까지 가야 해. 그때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동철이 목소리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제 쪽을 비췄습니다. 동철이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형, 괜찮아? 동철아, 왜 돌아왔어? 가라고 했잖아. 형 두고 어떻게 가? 형, 피 나잖아. 동철이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다리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형, 이거 괜찮아. 걸을 수 있어.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동철이를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동철아, 내 부축해. 같이 가자. 동철이가 제 팔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어요. 다리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가! 먼저 가! 나도 갈 테니까! 저는 동철이한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동철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형 두고 안 가. 그 순간 앞에서 영진이 형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뭐 하냐? 빨리 와. 영진이 형이 돌아온 거였어요. 형이 달려와서 제 다른 쪽 팔을 잡았습니다. 이 멍청아, 혼자 영웅놀이 하려고 했냐? 형, 솜이랑 상호는요? 출구 앞에 있어. 빨리 가자. 영진이 형과 동철이가 양쪽에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0m, 200m, 100m. 앞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출구였어요. 중국 쪽 우물로 이어지는 곳. 소미와 상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소미가 울면서 달려왔어요. 괜찮아, 다 왔어. 저는 소미한테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봤어요. 우물 입구로 별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하늘의 별이었어요. 우리가 해냈어. 저는 그 별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명수야, 막내야, 형이 해냈어. 드디어 조선을 떠났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중국에서 몽골까지, 그리고 남조선까지. 갈 길이 멀었습니다. 중국 땅을 처음 밟은 순간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우물 위로 올라왔을 때 새벽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어요. 조선 공기와 다를 게 없는데 이상하게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자유의 맛이었을까요? 우물은 어느 농가 마당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우리 5명이 차례로 올라오자 농가 안에서 불빛이 켜졌어요. 문이 열리더니 노인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어요. 당연하죠. 한밤중에 자기 집 우물에서 사람들이 줄줄이 기어 나오는데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니들 뭐야? 노인이 조선말로 물었습니다. 조선족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우리 탈북자입니다. 제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노인의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조선족들 중에는 탈북자를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신고해서 포상금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 노인이 어떤 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군에서 몰래 모아둔 돈이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조선 돈으로는 꽤 되는 액수였습니다. 아저씨, 이거 드릴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남조선 가려고 해요. 노인이 돈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들어와. 일단 안에서 얘기해. 노인 이름은 김철수 씨였습니다. 옌벤 지역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온 분이었어요. 노인은 우리한테 따뜻한 국과 밥을 내주셨습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음식인지 몰랐어요. 소미는 밥을 먹다가 울었습니다. 동철이도 눈물을 글썽겼고요. 저는 노인한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탈북한 것, 땅굴을 통해 온 것, 남조선까지 가고 싶다는 것.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로커를 소개해 줄 수 있어. 근데 돈이 많이 들어. 얼마나요? 노인이 말한 금액에 저는 아찔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일단 절반만 내. 나머지는 남조선 도착해서 내면 돼. 브로커가 그렇게 해준다고. 후불제. 탈북 브로커들 사이에서는 흔한 방식이라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하면 정착금을 받는데 그걸로 나머지를 갚는 거예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브로커가 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이 험상궂었지만 말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한다. 베이징까지 트럭으로 간다. 거기서 다른 루트로 갈아타고 몽골 국경까지 가. 국경 넘으면 몽골 경찰한테 자수해. 그러면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계획 속에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중간에 공안한테 걸리면 어떡해요? 걸리면 끝이야. 북송이지. 그러니까 절대 걸리면 안 돼. 북송. 그 단어에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중국에서 잡히면 북조선으로 강제 송환돼요. 그리고 돌아가면 정치범수용소행이에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소미와 동철이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걱정 마. 반드시 성공할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트럭에 올랐습니다. 짐칸에 숨는 거였어요. 농산물 박스들 사이에 빈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 5명이 웅크리고 들어갔습니다. 좁고 답답했지만 불평할 처지가 아니었어요. 소리 내지 마. 검문소 지날 때 특히 조심해. 브로커가 당부하고 짐칸 문을 닫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트럭이 출발했어요. 옌벤에서 베이징까지 40시간이 넘는 여정이었습니다. 트럭은 쉬지 않고 달렸어요. 중간에 몇 번 검문소를 지났는데 그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짐칸 주변을 돌아다니고 가끔 박스를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우리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도 있었습니다. 소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소미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40시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화장실도 못 가고 물도 거의 못 마시고 버텼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거의 탈진 상태였어요.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다른 차로 갈아타야 했거든요. 베이징에서 내몽골 지역까지는 또 다른 브로커가 담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승합차였어요. 뒷좌석에 앉아서 갈 수 있어서 트럭보다는 나았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밤, 우리는 내몽골 어느 시골 마을에 은신처에 도착했습니다. 허름한 농가였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틀 쉬어. 그 다음에 몽골 국경으로 출발한다. 드디어 쉴 수 있다. 우리는 안도했습니다. 저는 상처 입은 다리 치료를 받았어요. 농가 주인이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줬습니다. 파편은 다행히 깊이 박히지 않아서 빼낼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그게 실수였어요.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공안이다. 문 열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이 번쩍 떠졌어요.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밖에서 손전등 불빛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어요. 여러 개였습니다. 최소 5~6명은 되는 것 같았어요. 누가 신고한 거야? 브로커가 배신한 건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상호가 먼저 반응했어요. 창문으로. 상호가 뒷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동생들을 깨웠어요. 소미, 동철아, 일어나, 빨리! 소미와 동철이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영진이 형은 이미 창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앞문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영하의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밑에 눈이 쌓여 있었어요. 우리는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쫓았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다리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절뚝거렸지만 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뒤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악! 소미였어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저는 돌아서려 했지만 동철이가 더 빨랐어요. 누나, 엎혀. 동철이가 소미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소미가 동철이 등에 엎였어요. 동철이가 소미를 업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16살짜리가 18살 누나를 업고 뛰는 거예요. 동철아, 괜찮아? 괜찮아, 형, 뛰어! 우리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3시간을 도망쳤습니다. 들판을 달리고 숲을 지나고 가을을 건넜어요.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어느 순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동이 틀 무렵 우리는 어느 언덕 뒤에 숨어서 숨을 돌렸습니다. 5명 모두 지쳐 있었어요. 동철이는 소미를 업고 3시간을 달린 탓에 완전히 탈진해 있었습니다. 소미는 넘어질 때 다친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고요. 영진이 형이 말했습니다. 브로커한테 연락해야 해. 상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브로커가 판 걸 수도 있어. 아니면 브로커도 잡혔거나. 그럼 어떡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내몽골 한복판에 있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돈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원래 탈출 루트는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상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어. 뭔데? 여기서 몽골 국경까지 직선거리로 한 200km쯤 돼. 고비 사막을 건너면 돼. 모두 상호를 쳐다봤습니다. 사막을 걸어서? 영진이 형이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GPS도 없이 별만 보고 가는 거야. 북쪽으로 계속 가면 몽골 국경이 나와. 그게 가능해? 쉽지 않지. 근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 여기 남아있으면 잡혀. 공안이 이 지역 전체 뒤지고 있을 거야. 저는 상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안한테 쫓기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루트로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사막을 건너는 게 미친 짓 같았지만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려? 걸어서 3일 정도. 밤에만 움직이고 낮에는 숨어야 해. 3일. 영하 20도의 사막에서 3일. 저는 동생들을 돌아봤습니다. 소미와 동철이가 지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자. 사막을 건너자. 그날 밤부터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바위 뒤나 움푹 패인 땅에 숨어서 쉬고 밤이 되면 별을 보며 걸었어요. 상호가 앞장섰습니다. 상호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배운 천문학 지식이 여기서 도움이 됐어요. 북극성을 찾아서 계속 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고비 사막의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 바람이 불 때면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갔어요. 우리가 가진 건 얇은 옷 몇 겹뿐이었습니다. 걸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쉬려고 멈추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둘째 날, 물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가져온 물이 많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바닥난 거예요.
목이 타들어 갔지만 마실 게 없었습니다. 조금만 버텨. 내일이면 국경이야. 저는 동생들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한계가 오고 있었어요. 셋째 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철이가 쓰러졌어요. 동철아. 저는 달려가서 동철이를 안았습니다. 동철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은 파랗게 되어 있었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었습니다. 형, 나 좀 쉬면 안 돼. 다리가 안 움직여. 탈진이었습니다. 이틀 넘게 제대로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영하의 사막을 걸은 결과였어요. 소미도 옆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소미도 한계였어요. 발목 부상에다 탈진까지. 여기서 쉬자. 동이 트면 다시. 영진이 형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형. 여기서 멈추면 다 얼어 죽어요.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동철이가 못 일어나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저는 품을 뒤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이 조금 있었어요. 한 모금 정도. 저는 그 물을 동철이 입에 대주었습니다. 동철아, 마셔. 이거 마시고 힘내. 형은? 나는 괜찮아. 네가 마셔. 동철이가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동철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동철아, 들어. 여기서 포기하면 다 끝이야. 명수도, 막내도 우릴 지켜보고 있어. 걔들 목까지 우리가 살아야 해. 동철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힘들어, 형. 나도 힘들어. 다들 힘들어. 근데 죽어도 같이 죽자.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 응? 저는 동철이를 업었습니다. 부상당한 다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가자. 조금만 더 가면 돼. 영진이 형이 소미를 부축했습니다. 상호가 앞장섰고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뜰 무렵이었습니다. 상호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저기 봐. 상호가 가리키는 쪽을 봤습니다. 멀리 뭔가가 보였어요. 하얀 점막 같은 것. 게르였습니다. 몽골 유목민의 전통 천막. 찾았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동철이를 등에서 내려놓으며 다들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우리는 기어가다시피 해서 그 게르에 다가갔습니다. 게르 앞에 양들이 있었고 사람의 기척이 났어요. 게르 문이 열리더니 몽골인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유목민이었어요. 그가 우리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상호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북조선에서 온 난민입니다. 한국 가려고요. 몽골인이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태를 보고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그는 우리를 게르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난로, 뜨거운 수태차, 고기 수프. 저는 그 따뜻함에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5명은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살았구나. 살아남았구나. 유목민은 우리를 몽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몽골에서는 탈북자를 북송하지 않아요. 대신 체포해서 한국 대사관으로 넘겨줍니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몽골 경찰차가 왔습니다. 우리는 경찰차에 올라탔어요. 울란바토르까지 몇 시간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도착했어. 소미가 제 옆에서 울었습니다. 동철이도, 영진이 형도, 상호도 울었어요. 우리 5명은 대사관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명수야, 막내야. 형이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곧 남조선이야. 니들이 가고 싶어 했던 그곳. 2006년 12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공항이라는 곳을 처음 봤어요.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유리창이 얼마나 큰지, 불빛이 얼마나 환한지. 북조선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다들 깨끗한 옷을 입고
짐가방을 끌고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굶주린 얼굴이 없었어요. 누구 하나 누더기를 걸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미가 제 옆에서 멈춰 섰습니다. 형! 소미가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공항의 환한 불빛이 소미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진짜야? 꿈이야? 저는 소미 손을 잡았습니다. 진짜야. 꿈 아니야. 우리가 해낸 거야. 소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철이도 울었어요. 영진이 형도, 상호도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5명은 인천공항 한복판에서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마침내 해낸 거니까요. 남조선 땅을 밟은 거니까요. 공항에서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국정원 합동조사본부. 탈북자들은 남한에 오면 이곳에서 신원조사를 받아요. 몇 주에 걸쳐서 신상 확인, 탈북 경위 조사, 간첩 여부 심사 같은 걸 받습니다. 저는 조사관들 앞에서 우리의 탈북 경로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회령 땅굴에서 살았던 꽃제비 시절, 인민군에 징집된 것, 두만강 국경경비대에서 일제시대 군사갱도를 발견한 것, 동지들을 규합하고 땅굴 동생들을 데리고 갱도를 통해 탈출한 것, 추격조를 막기 위해 갱도를 폭파한 것, 고비 사막을 걸어서 건넌 것. 조사관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에 침묵이 흘렀어요. 조사관 한 분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20년 넘게 탈북자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경로는 처음 듣습니다. 다른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제시대 군사갱도를 이용한 탈북은 처음입니다. 기록에도 없어요. 게다가 갱도 폭파까지. 이건 영화에서도 본 적 없어요. 조사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까? 수류탄을 터뜨리면 본인도 죽을 수 있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약속을 지킨 것뿐입니다. 약속이요? 네. 10년 전 땅굴에서 동생들에게 한 약속이요. 반드시 꺼내주겠다고, 밥 걱정 없는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뭐든 해야 했어요. 조사관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하십니다. 진심으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명수랑 막내는 함께 오지 못했으니까요. 명수와 막내 이름을 말할 때 목이 막혔습니다. 조사관이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하나원. 탈북민 정착교육시설이에요. 여기서 3달 동안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어 맞춤법부터 은행 이용법, 대중교통 타는 법까지 북조선에서는 몰랐던 것들을 하나하나 배웠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면 물건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웠어요. 텔레비전을 켜면 채널이 수십 개나 되더군요. 휴대폰은 어떻게 쓰는 건지 한참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건 물건이나 기술이 아니었어요. 자유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내가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누구의 허락 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처음에는 오히려 무서웠어요. 평생 통제받으며 살다가 갑자기 자유로워지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했어요. 소미와 동철이도 그랬고 영진이, 형과 상호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어요. 하나원을 수료하고 각자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탈북민 정착 지원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습니다.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통역 일을 하고 새로 온 탈북자들 상담을 도왔어요. 저처럼 꽃제비 출신이거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았어요. 몇 년 뒤 저는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 고아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비밀 루트 개척, 브로커들과 연결하고 안전한 이동 경로를 만들고 아이들이 남한까지 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어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저는 해야 했습니다. 땅굴에서 살던 그 시절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면 명수와 막내도 살릴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소미는 간호조무사가 됐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온 뒤 소미는 직업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중에서 간호조무사를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이 하고 싶다고 했어요. 자격증을 따고 요양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주로 독거노인들을 돌봤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가족이 없는 분들, 아픈데 돌봐줄 사람이 없는 분들. 언젠가 소미한테 물었습니다. 왜 하필 독거노인이야? 더 편한 일도 많은데. 소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 없도록요. 어르신들 보면 막내 생각나. 말 못하고 혼자였던 막내. 그 애는 못 지켜줬으니까 이제라도 외로운 사람들 곁에 있어주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소미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서울 어느 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면서요. 동철이는 용접 기술자가 됐습니다. 원래 동철이는 공부를 더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우기로 했어요. 용접 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땄고 울산의 조선소에 취직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동철이는 열심히 했어요. 몇 년 지나니까 실력을 인정받아서 정규직이 됐고 월급도 꽤 받게 됐습니다. 2019년에 동철이가 결혼했어요.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여자분이었습니다. 탈북자라는 걸 알고도 동철이를 좋아해줬대요. 저는 결혼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울면서요. 이듬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동철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 나 아빠 됐어. 축하해, 동철아. 이름은 뭐로 지었어? 전화기 너머로 동철이가 울먹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명수, 아들 이름 명수로 지었어.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형, 명수가 못다 산 인생, 이 애가 대신 살았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그래, 동철아. 잘했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명수야, 들었냐? 네 이름을 가진 아이가 태어났어. 네 목까지 행복하게 살 거야. 영진이 형은 통일부 관련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형은 복수심에 불타 있었어요. 아버지를 죽인 체제에 복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서 살면서 생각이 바뀌었대요. 복수해봤자 뭐가 달라지냐. 아버지는 안 돌아와. 그것보다 통일이 되면 나 같은 사람이 다시는 안 생기잖아. 형은 야간 대학에 다니면서 북한학을 공부했어요. 졸업하고 통일 관련 연구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통일부 산하 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탈북민 정책 연구를 하면서 언젠가 올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꿈은 통일된 조선 땅에서 아버지 무덤을 찾는 거야. 그날이 올 때까지 난 여기서 일할 거야. 형은 지금도 그 꿈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상호는 통역사가 됐습니다. 중국어 실력을 살려서 탈북민 통역 일을 시작했어요. 국정원 조사, 법원 심리, 의료 상담 같은 데서 통역을 했습니다. 탈북자들이 말이 안 통해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요. 그리고 2015년 상호가 드디어 어머니를 데려오는데 성공했습니다. 탈북 브로커를 통해서 어머니를 중국으로 빼내고 동남아를 거쳐 남한까지 모셔온 거예요.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날, 상호가 어머니를 껴안고 오열했어요. 엄마, 왔어. 드디어 왔어.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상호야, 내 아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상호 어머니가 면회 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살아라. 살아서 이 나라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세상에 알려라.
상호는 살아남았고 세상에 알렸고 어머니까지 데려왔습니다.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2023년 탈북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39살이 됐어요. 소미는 35, 동철이는 33이 됐고요. 어느덧 중년이 다 됐습니다. 어느 날 소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형, 우리 오랜만에 만날까? 동철이도 오래간만에 서울 온대.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셋은 서울 어느 고깃집에서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들. 동철이는 조선소 일로 단단해져 있었고 소미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땅굴에서 살던 시절, 장마당에서 훔치던 시절, 갱도를 지나던 그날 밤, 사막을 건너던 그 3일.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어느 순간 테이블 위에 소주잔 6개가 놓여 있었어요. 3개는 우리 것이었고 나머지 3개는 비어 있었습니다. 영진이 형과 상호는 오늘 못 왔어요. 형은 출장 중이고 상호는 어머니 병원에 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 2잔은 그들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수 것, 그리고 막내 것. 저는 빈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소미와 동철이도 말없이 지켜봤어요. 저는 잔을 들었습니다. 명수야, 막내야. 목이 막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약속 지켰어. 밥 걱정 없는 곳에 왔어. 소미는 간호조무사가 됐고 동철이는 기술자가 됐어. 동철이 아들 이름이 명수야. 네 이름이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너희까지 데려오지 못해서. 형이 너무 늦었어. 하지만 우리는 너희를 잊지 않았어. 하루도 잊은 적 없어. 소미와 동철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높이 들며 말했습니다. 명수야, 막내야. 이제 편히 쉬어라. 우리가 너희 목까지 잘 살게. 그러니까 거기서 지켜봐줘. 소미와 동철이가 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우리 형제하자. 다시 태어나도 우리 형제하자. 소미와 동철이가 따라 말했습니다. 우리 셋은 눈물을 흘리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빈 2잔도 함께 울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탈북한 지 19년이 됐고 지금은 서울에서 탈북민 정착 지원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저보다 더 힘든 길을 걸어왔어요.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좋은 동지들을 만났고 동생들이 끝까지 버텨줬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만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13살 땅굴에서 동생들한테 했던 약속. 반드시 꺼내주겠다고, 밥 걱정 없는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했던 약속. 명수와 막내는 함께 오지 못했지만 소미와 동철이는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유로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북조선에는 수많은 꽃제비들이 있습니다. 굶주리며 숨어 살며 내일을 알 수 없는 아이들.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봐주세요. 우리도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단지 태어난 곳이 달랐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희생이 있었는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더 이상 아무도 목숨을 걸고 탈출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면 그때 저는 회령에 가려고 합니다. 명수가 잠든 두만강에 가서, 막내가 묻혔을 어딘가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형이 왔어. 우리 다 왔어. 이제 니들도 자유야.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